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동행한 이 대표는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는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당 대표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판세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세종시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은 화염에 완전히 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당시 의무 기록지에는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이 빠져 있고 거짓 보고까지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는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정치의 겨울을 뚫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당 차원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다수가 위세를 부려서 막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 하지 이것이 무슨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뒤늦게 출석하게 됐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나치와 조선 총독부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 통치에 다름없습니다. 독일 나치와 조선 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남FC권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느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지도부가 동행한 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단일 대우가 여당의 방탄 프레임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대표가 혼자 썰렁하게 나가는 모양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응원차에 개쭉 같이 따라 나가고 하는 거 개딸들은 뭐 그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회적 지지자들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 당 지도부도 뭐 매일같이 얼굴 보고 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예. 이 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계속하죠, 여당은. 예. 한 10개월 넘었습니다. 이제 1년 다 돼가요. 뭘 해도 방탄입니다. 국회 열어도 저거는 방탄, 저건 방탄. 그러면 우린 그때마다 또 이제 단일대오 뭐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행위는 그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임시국회를 열어도 방탄, 뭘 해도 방탄.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방탄 아니다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돼요. 근데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말고도 여러 수사나 재판에 얽혀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대표의 측근이 기소된 뒤로는 정작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말고도 많습니다. 우선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향후 수사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도 현안이 집중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던 뒷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눠 갖기로 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진짜 주인이 이 대표인지도 가려내야 할 핵심 의혹입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의 선거 비용과 노후 자금이라고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포함해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하나같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주요 수사의 한 축인데 다만 배임 혐의로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 진행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재판에 넘겨진 뒤로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잠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수사 길목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입을 굳게 다문 데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면서 조사가 잠정 중단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 사건도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4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조카의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손해배상 사건은 이번 주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성남FC 의혹은 시작일 뿐 이 대표의 행보에 험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15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 2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상품 수출은 52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3% 감소했고 수입은 538억 8천만 달러로 0.6%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31일 올해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기존보다 낮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연준 인사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주최 행사연설에서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과 그 효과 간에 시차가 있다는 점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건 좋은 생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피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12월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올 경우 0.25%포인트 인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기대감을 타고 17,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가상화폐 정보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 20분 24시간 전과 비교해 2.16% 오른 약 17,37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6.07% 급등한 1,3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는 12일 공개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다는 가상화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해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첫 번째 병역 브로커인 구모 씨에게 배운 수법으로 병역 면탈 의뢰자 10명이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 모두 1억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핵 관련 산업에서 증가는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점진적 증가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수사적 효과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생산한 무기급 우라늄 재고량을 이용해 몇 년 안에 전술 핵무기 생산에서 빠른 증가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접경 지역의 주민 안전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후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애드벌룬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합의 안 지키고 파기한 건 김정은이 아니요. 평양이지. 우리 여기 뭐 직선거리로 대략 170km밖에 안 돼요. 2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지. 북한의 재침범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전단 살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 시기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북한의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반대하고 있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역사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G7 회원국 순방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사도 금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도 금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 사도 금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했으나 내용 미비를 지적받아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기했으며 추천서를 수정해 내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사도 금산이라고 부르는 사도 광산은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섬 내의 광산입니다. 에도 시대엔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구리, 철 등을 채굴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은 금광산 유적군으로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명칭을 사도 금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산으로 이용했던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도 광산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강제 노역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라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또 다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빡빡한 프랑스 방문 일정에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 광산 등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역사 전쟁에서 결코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상반기 안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임하기를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 일본 사회조사 연구센터가 18세 이상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기시다 총리가 빨리 사임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34%, 올해 5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총리가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6%에 달했습니다.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쟁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막힌 중국은 타이완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도 국제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새해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타이완 해협에 보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실전 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도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륙 양용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전쟁 양상을 예측한 겁니다. 결론은 전쟁에 뛰어든 미국과 중국, 타이완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중국은 해군이 괴멸되고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by the time China captures ports and airports, its amphibious fleet is effectively destroyed in most of the games that we played.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함 1, 20대를 잃고 불과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패배한 중국 못지않게 승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winning as handily as it once did in an earlier era. And so as Chinese military power was growing, it really became harder and harder for the defense strategists. 보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만 지원하는 방식의 전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섬나라인 타이완에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중국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일본에 있는 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상수로 놨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중국이 무력 대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현에 배치된 해병대를 개편해서 섬 지역에서 적의 침공을 막아낼 특수부대를 창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섬 지역 분쟁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병연합연대라는 기동부대를 태평양 지역 3곳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해병연합연대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하와이에 배치됐고 나머지 2 부대는 오키나와와 괌에 주둔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과 주 정부가 잇따라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이드 두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유타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주 등도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세워진 추모의 벽에 일부 전사자의 이름이 잘못 새겨지는 등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25 전쟁 연구자인 역사학자 할바커 형제를 인용해 추모의 벽에서 1000여 명의 이름에 철자 오류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500명가량의 전사자가 명단에서 빠졌고 6.25 전쟁과 전혀 관련 없이 숨진 245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5개 부처로부터 새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념이나 정치, 선거나 진영 대신 국민만 보고 혈세를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한 그런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와서 지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특정인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대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그 하나의 토론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거라고 봐요.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을 갖다가 저출산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뭐 당권 도전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뜻이 내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좀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니까 그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대통령실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퇴를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나 부위원장이 직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 상황인 만큼 사표 제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뒤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는 나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위 민간위원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치풍자 전시회가 개막을 앞두고 기습 최고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작품들이 규정을 어겼다고 했지만 전시회를 준비한 야당과 참여 작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릴 예정이던 정치풍자 전시회 작품들을 국회 사무처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한 겁니다. 작가 30여 명이 참여한 전시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출품작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는 조항을 들어 철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국정 한참 진행 중입니다. 각별히 이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주최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 사무처입니다. 이러한 지레짐작, 자기검열은 국회 사무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 작가들도 국회를 항의 방문해 이미 허가받은 전시회를 갑자기 취소한 데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들 때문에 이것을 급히 철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풍자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정도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극적 요소만을 살려 선전선동하는 모습을 버리고 품격과 예의를 갖춘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작가들은 논의 끝에 국회 전시를 포기하고 서울 다른 장소에서 전시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나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P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레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제하 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2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안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사고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7달 사이 광주에서만 대형 인명사고를 2건이나 냈습니다. 참사 직후 후속 입법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주변 상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은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이 끝나는 5년 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이 주변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덮친 문구돔의 상가들은 2달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는 뚝 끊겼고 극심한 경영난에 빈 상가만 늘고 있습니다. 영업 중지됐을 때 빠져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사 위기죠 지금. 마지못해 폐업하지 못해서 아직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해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꺼려집니다. 그저 한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애타게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희 상인 중에는 이미 시멘트 가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랑 많이 생기신 분도 계세요. 붕괴 사고 피해를 본 상가 87곳 가운데 문구와 화훼상가 등 30곳 이상은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과 건설사 모두 상인 피해를 줄일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다니는 많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입주가 끝났을 5천여 명은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진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70개월 동안 전세만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이 남아있죠. 무너진 아파트를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지어지는 때는 빨라야 오는 2027년 12월. 붕괴 사고는 부실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냈지만 피해는 주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 숨진 사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의무기록지에는 의료진이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이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모 씨가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 기록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간호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무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들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진실되게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론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거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정 씨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서 그 교수님한테 정말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2달이나 지난 수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심정은. 관할 지자체는 병원 측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최대 레저 시설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업체 회장과 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은 시설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허가를 내준 가평군청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북한강 청평호입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평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 레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체 소유주는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 과거 회사 직원을 발로 차고 폭언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인데 A업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상 레저 업체들은 반드시 하천에 레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지자체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 회장은 거꾸로 무단으로 레저 시설부터 증축한 뒤에 이를 허가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와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천여 미터 제곱에 달하는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하여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 살포를 하였고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 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서 하천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업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자체인 가평구는 애초 불법 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로비가 들어가자 태세를 전환해서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은 A업체가 허가를 받기 전 시설부터 증축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회유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군청이 직접 경찰에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뒤 인허가 가능 지역이라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휴게음식점 운영도 불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권성문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A업체가 2년 동안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100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젯밤 테슬라 전기차가 중앙분리대와 마주오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차를 휘감고 엄청난 높이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 바로 앞에는 몸을 못 가누고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세종시 소정면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고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 후에 전기차에 불이 붙고 차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30대 남성 운전자를 끄집어냈는데 남성은 발목 골절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은 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가 차값을 수시로 올렸다 내리자 횟집에 빗대서 회슬라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에 나온 한 전문가는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악순환이 거듭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횟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시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변동, 지금 지난해 한 번만 해도요, 테슬라 가격이 5번 인상됐습니다. 예. 근데 올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거 횟집 가격도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사실 이제는 기존에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시장에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덜 하게 되고 이게 팔기 위해서 또 가격을 낮추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 잔해물이 알래스카 서남쪽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우주군 발표를 통해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 잔해물이 어제 오후 1시 4분쯤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최종 추락했고 이 지점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한 경로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성은 추락 지점 예측 범위가 한반도가 포함돼 경보가 발령됐지만 정부는 위성의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측 위성 잔해물이 떨어진 어제 전국 곳곳의 상공에서 같은 형태의 미확인 물체가 보여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지만 일단 그 물체는 위성 잔해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YTN 사이언스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미국 지구관측 위성이 한반도 상공은 지나갔다는 보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포착된 시민들의 제보 영상과 관련해 해당 물체는 인공위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5시와 6시쯤인데 실제 위성 잔해물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시간은 이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문연은 따라서 영상 속의 물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 생기는 가늘고 긴 꼬리 모양의 구름인 비행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제품 전시회 CES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달라질 우리 일상을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CES엔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IT 기업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건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 특히 구글은 차량 전용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의 새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코로나 확산과 미중 갈등 여파로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과 LG는 압도적인 전시장 규모와 화려한 5개 광고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초연결 사회와 친환경 기술을 주도한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저희 삼성의 주제는 초연결 경험입니다.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기업 총수 간 합종 연행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BMW 그룹 올리버 집세 회장과 만났고 SK 최태원, 신세계 정용진, LG전자 조주환, HD 현대 정기선 등 임원진이 총출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시를 잘 해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기부금에 저희가 조금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CES에는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시 기간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람회장이었습니다. 거리를 수놓은 불빛만큼이나 많은 기업이 저마다의 기술을 뽐냈습니다. 올해 CES는 라스베이거스 야경만큼이나 화려한 볼거리를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 6일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6살 학생이 교사에게 총을 쐈습니다. 어머니 총이 어떻게 아이 손에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아이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인 6살 소녀는 어머니의 총을 가방에 넣고 등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총을 발견해 압수하려 하자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The 6-year-old child displayed a firearm, pointed it at her and fired one round. There was no physical struggle or fight. 교사는 총을 맞았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igail is a 25-year-old teacher, and she is a trooper. She is a hero. 총을 쏜 학생은 현장에서 붙잡힌 뒤 시설에 격리돼 정신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총은 학생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산 것인데 어떻게 학생의 손에 들어갔는지, 총 쏘는 법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ou've got a beautiful country, you've got beautiful people, but what's the problem? Guns. How does a 7-year-old have a gun? That's what I'm pissed off with. 이 아이에게 어떤 죄를 어떻게 물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할 아이의 실제 범행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왕실 폭로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영국 해리 왕자에 대한 호감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는 화해를 하려면 왕실이 책임져야 한다며 여전히 불화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출간된 영국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 해리 왕자는 스페어를 통해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당한 일, 17살 때 마약 흡입 등 왕실 일가 폭로뿐 아니라 개인사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5명을 사살했다고도 고백해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발마저 샀습니다. 해리 왕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뷰에서 형 윌리엄 왕세자 부부 등 가족과 관계에서 자신은 꼽사리에 불과했다며 불화를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인 혼혈 배우 메건과 결혼하며 독립을 선언한 뒤 왕실과 불편한 관계도 털어놓았습니다. They've shown absolutely no willingness to reconcile up until this point, and I'm not sure how honesty is burning bridges. Silence only allows the abuser to abuse, right? 해리 왕자의 자서전과 이런 폭로성 발언들은 동정보다 비판 여론을 낳고 있습니다. I'm sad that the Queen's passed away. If she was alive now and she heard all this now, she'd be very angry. 지난 5일과 6일 실시한 영국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 왕자 호감도는 26%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는 미 ABC와 인터뷰에서 형과의 갈등을 알면 어머니 다이애나 빈이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화해하려면 왕실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can ever have peace with my family unless the truth is out there. There's a lot that I can forgive, but there needs to be conversations and then in order for reconciliation. 해리 왕자가 가해자로 부른 찰스 3세 국왕과 왕실은 여전히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기초학력 보장 체움 학기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생은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 1:1 교습 등 학습을 집중 지원받을 수 있고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 교육도 받게 됩니다. 중3 학생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진로 의식을 키우기 위한 도약 캠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초학력도 인권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도록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서울에서 출발하는 고속 시외버스 운행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연휴 사흘 전인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8회 동안 운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운행 대수는 평시보다 20% 늘어난 2,500여 대, 운행 횟수는 21% 증가한 하루 704회이며 수송 인원은 36% 많은 8만여 명입니다. 낮이 되니 온화한 겨울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4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온화한 날씨 속에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도 사라져서 이곳 도심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입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기질도 대체로 양호한 편인데요. 다만 충북과 경북은 오후 한때 공기가 탁하겠고 대기가 점차 정체되면서 밤부터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1도, 부산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며 목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밤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날씨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